1941년 3월 캘리포니아주 발레호 나파강을 따라 펼쳐진 메어 아일랜드 해군 조선소는 침묵 없이 움직였다. 용접기 불꽃, 해머 소리, 크레인의 경적, 철판을 자르는 톱날 소음이 낮밤을 가리지 않았다. 태평양에서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에 안도하지 않았다. 조선소의 분위기는 이미 전쟁 중이었다. 이곳은 1854년 데이비드 글래스고 패러거 사령관에 의해 세워진 태평양 최초의 해군 조선소였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메어 아일랜드는 미국 서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잠수함 생산기지로 떠올랐다. 1941년 초 약 12,000명의 민간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수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5만 명 가까이로 증가했다. 조선소는 하루 3교대, 주 7일로 돌아갔고 그 중심에는 수많은 무명의 기술자들이 있었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그중 한 명, 테드 넬슨. 하루 11달러를 받고 일하던 용접공. 캘리포니아 태생의 36세 노동자. 그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숙련공이었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걸린 건 갑판 설치 공정이었다. 목재 갑판. 해군은 여러 이유로 강철 대신 나무 갑판을 고집했다. 젖은 상태에서 미끄러짐 방지, 발소리 차단, 열 차단, 그리고 손상 시 교체의 용이함. 기능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나무 갑판은 강철 프레임 위에 수천 개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해 고정해야 했다. 하나하나 구멍을 뚫고 정확히 간격을 맞춘 후 이에서 볼트를 끼우고 아래에서 너트를 조이는 방식.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선 선체 내부에 거대한 비계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몸을 구부리고 공구를 돌리고 손을 다치면서 하루 종일 작업해야 했다. 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갑판 면적은 수백 제곱피트. 설치에 필요한 볼트 수는 수천 개. 일반적으로 12에서 16명의 작업자가 5에서 7일을 꼬박 작업해야 했고 그중 2에서 3일은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쓰였다. 테드는 이 작업을 수도 없이 해봤다. 무릎을 굽힌 채 1.2m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너트를 조이는 고된 작업. 손등은 언제나 긁힌 상처로 덮여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다. 하지만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그를 괴롭힌 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효율이 시간 낭비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하루 늦어질수록 미국의 해군력이 하루 더 약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조선소는 이미 납기일에 쫓기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나. 테드는 문제를 머릿속에 그려가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답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 해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갑판을 아래에서 조이는 방식 대신 이에서 단 한 번의 용접으로 고정할 수 있다면 비계도 아래의 작업자도 필요 없지 않은가? 그는 오래전부터 스터드 용접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머리 없는 볼트를 강철 프레임에 직접 용접해 고정하고 그 위에 나무 판재를 나사 형태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기존의 스터드 용접 기술이 수평면에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고체 상태의 플럭스 가루를 볼트 끝에 얹고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식은 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직면이나 천장면에서는 플럭스가 떨어져 버린다. 수십 년간 이 기술은 한계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테드는 달랐다. 그는 플럭스를 세라믹 캐반에 고정하면 모든 방향에서 용접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스케치했다. 스프링 장치로 스터드를 압착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전류가 흐르며 용접이 이뤄지는 휴대형 용접총. 작업 시간은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작업자가 수십 개의 스터드를 몇 분 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상사인 모릿은 중위에게 제출했다. 결과는 싸늘했다. 우리는 해군 규격을 따른다. 이런 건 본부의 승인 없이는 안 돼. 5분도 되지 않아 면담은 끝났다. 그는 다시 한번 민간 용접 엔지니어 하트엘에게 설명했지만 이번엔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이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20년 넘게 고민해온 거야. 당신 같은 용접공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으로 조선소 사령관 토머스 위더스 대령에게 서면으로 제안서를 보냈다. 효율성, 시간 절약, 인력 재배치 효과까지 조목조목 담은 공식 문서였다. 몇 주 후 돌아온 건 표준화된 회신문이었다. 귀하의 제안은 검토를 위해 워싱턴 DC의 해군 함성국기술위원회에 전달되었으며 평균 검토 기간은 18에서 24개월입니다. 그는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다. 직접 만들겠다. 증명하겠다. 그러면 그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테드 넬슨이 처음 용접기를 쥔 건 10대 시절이었다. 수은등이 깜빡이는 작은 공장, 날선 철판 조각과 기계 소음 속에서 그는 용접의 모든 감각을 몸에 익혔다. 열이 어떻게 흐르는지,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손의 각도와 압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는 현장에서 배웠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불꽃을 마주하며 터득한 지식이었다. 그런 그에게 문제는 명확했고 해결책은 직관적이었다. 나무 가판을 철골 구조에 고정하는 데 있어 굳이 아래에서 비계를 쌓고 너트를 조일 필요가 있을까? 철골 위에 스터드, 머리 없는 볼트를 직접 용접해 고정한다면 모든 작업은 위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한 사람, 한 방향, 한 도구.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스터드 용접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일부 공업 현장에서는 수평 강판 위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방식이었다. 핵심 기술인 플럭스, 용접 화학물질, 가루 상태로 사용되어 중력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장이나 수직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테드는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봤다. 플럭스가 흘러내리는 게 문제라면 그것을 가루가 아닌 고정된 형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플럭스를 세라믹 재질이 캡 안에 넣고 스터드의 끝에 장착한다. 세라믹 캡은 아크가 발생할 때까지 플럭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용접 후에는 자연스럽게 파괴되며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하면 어느 방향이든 어떤 각도든 동일한 방식으로 스터드를 철판에 붙일 수 있다. 그는 곧장 스케치북을 꺼내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손잡이는 권총형, 내부에는 스프링 장치가 있어 스터드를 밀착시킨다. 방아쇠를 당기면 전류가 흐르고 1초도 되지 않아 스터드가 철판에 용접된다. 스터드는 일회용이고 세라믹 플럭스 캡도 교체 가능하다. 이 장치는 기존의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작업자가 선체 내부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스케치를 들고 자신의 직속 상사인 모릿은 중위를 찾아갔다. 모리스는 해군 출신 장교로 매뉴얼과 규정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테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비계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서 너트를 조일 필요도 없고요. 이 방식이면 하루에 가판 전체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모리스는 스케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해군 표준 절차를 따릅니다. 넬슨 씨 지정된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바꿀 권한은 여기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책임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다. 5분도 되지 않아 면담은 끝났다. 테드는 이번엔 민간 계약 엔지니어인 하트엘을 찾았다. 하트엘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 기술을 총괄하는 민간인 기술자였다. 그는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질 것이라 기대했다. 하트엘은 친절했고 설명도 잘 들어주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았다. 아들,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매달려왔던 분야야. 만약 그렇게 간단했으면
이미 누군가 해결했겠지. 그리고 넌 용접공일 뿐이잖아. 이런 기술을 바꾸려면 해군 함선국 뷰로 오브 시프스에서 승인받아야 해. 실험,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술 검증까지 몇 년은 걸릴걸.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잠수함을 당장 건조해야 해. 테드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다. 누구도 그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모두가 절차상 불가능하다고만 했다. 그의 제안은 실패한 게 아니었다. 시도조차 거부당한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공식 제안서를 작성했다. 해군 규정에는 조선소 직원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그는 그 절차를 따라 꼼꼼하게 문서를 작성했다. 현재 방식의 비효율성, 개선안의 구체적 작동 방식, 예상시간 단축 효과, 인력 재배치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했다. 수신인은 메어 아일랜드 조선소 사령관 토머스 위더스 대령이었다. 제안서는 정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는 몇 주 후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답장은 한 장짜리 형식 문서에 불과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해당 제안은 해군 함성국 기술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평균 18에서 24개월의 검토 기간을 소요하며 승인 여부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테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의 2년. 전쟁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었다. 잠수함은 당장 필요했으며 해군은 매일 인력 부족과 납기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적용되기까지는 2년이 걸린다. 그는 말없이 그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엠마에게 말했다. 직접 만들어 볼 거야. 아무도 안 믿는다면 내가 먼저 증명할 수밖에 없지. 엠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해고당할 수도 있어. 테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해군을 위한 일이야. 그들이 모를 뿐이지. 이 순간이 그를 용접공에서 발명가로 바꾼 순간이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작동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테드는 조선소에서 돌아온 후 저녁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다. 식탁에 앉는 대신 그는 차고로 향했다. 낡은 철제 책상 하나, 오래된 용접 장비 몇 개, 그리고 자투리 강철 조각들. 그것이 그의 연구실이었다. 조선소에서는 누구도 그의 아이디어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좁은 공간만큼은 오직 그의 것이었다. 엠마는 남편의 고집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몇 차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테드는 확고했다. 이건 말이 돼, 엠마. 그냥 아무도 아직 안 해본 것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믿기로 했다. 첫 번째 시도는 엉망이었다. 플럭스 가루는 작은 금속컵에 넣었지만 용접이 시작되자마자 튀어나갔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스터드가 제대로 붙지 않았고 세 번째 시도에서는 스프링이 용접 불꽃에 녹아버렸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기록했고 다음 날은 다른 세라믹 혼합물을 시험했다. 문제는 플럭스를 고정시키면서도 아크가 발생했을 때 잘 반응하고 용접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재료를 찾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십 가지 조합을 실험했다.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등 다양한 점토 성분을 혼합해봤고 각각의 용해점과 파괴 강도를 비교했다. 이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이웃들은 종종 그 집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불법 개조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는 다행히 경고만 남긴 채 돌아갔다. 테드는 웃으며 말했다. 전쟁 준비 중입니다, 경관님. 몇 주 후 그는 작동 가능한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권총형 손잡이에 스프링 장치를 장착했고 트리거를 당기면 전류가 흐르며
1초 내로 스터드가 철판에 용접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수직면과 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것. 점심시간 조선소 외곽의 주차장 근처에 모인 몇몇 용접공들 앞에서 그는 장비를 꺼냈다. 철판 한 장을 벽에 세우고 스터드를 로딩한 후 트리거를 당겼다. 칙팍, 짧은 아크음과 함께 스터드가 완벽하게 고정되었다. 모두가 조용히 그 자리를 쳐다보다가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거 진짜야? 장난감처럼 보이는데. 테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개 용접하는데 1초. 밑에서 작업할 필요 없어. 비계도 필요 없어. 한 명이 하루 만에 갑판 설치 끝낼 수 있어. 다른 용접공은 조심스럽게 장비를 들어 사용해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차례로 시도해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놀라움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이거면 진짜 끝장인데 모리슨한테 다시 보여줘야 해. 그냥 이거 들고 회사 차려. 테드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보여줬어. 관심 없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모리슨 중위의 규정 신봉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소 상층부는 여전히 조용했다. 어떤 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았고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는 다시 상사에게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업 등록을 검토했고 작은 광고 회사를 찾아가 로고 제작을 의뢰했다. 이름은 단순하게 정했다. 넬선 스페셜티 웰딩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몇 개의 장비를 만들어 조선소 주변 작은 공장에 납품할 수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곧 그를 상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전쟁은 문 앞까지 다가왔고 모든 산업은 더 빠른 해법을 찾고 있었다. 테드의 장비는 그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그를 알아봐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한편 당시 용접 기술의 구조적 한계를 연구했던 미국 조선기술사 마이클 스톤 박사는 이렇게 회고한다. 1941년 당시 미국 해군이 사용하는 갑판 고정 방식은 문자 그대로 수작업 기술의 집합체였습니다. 비계 설치, 상하 작업자 간의 신호 전달, 공간 제약, 볼트 마모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죠. 스터드 용접은 원래 존재했지만 다양한 방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이어 설명한다. 넬슨의 진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을 현장에 맞게 바꾼 것이죠. 플럭스를 세라믹으로 고정한다는 아이디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증명했다는 게 모든 걸 바꿨어요. 하지만 그 당시 테드는 여전히 불확실 속에 있었다. 그는 조선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한 발 더 나아가야 했다. 그는 자본도, 공장도, 고객도 없었다. 오직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 한 자루. 하지만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언젠가 바뀔 것이다. 누군가는 결국 이걸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서는 안 된다. 1941년 6월, 테드 넬슨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조선소를 떠났다. 그는 잠수함을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증명하기로 했다. 그가 남긴 말은 짧았다. 나는 용접총을 만들 겁니다. 나중에 해군이 찾아오면 그때 이 대화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용접공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발명가였고 사업가였으며 독립된 기술 개발자였다. 자본금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정부기관인 리컨스트럭션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재건금융공사에서 9만 5천 달러의 대출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 넬선 스페셜티 웰딩 이퀴프먼트 코퍼레이션. 그는 캘리포니아 발레호에 작은 공장을 임대했다. 간의 수공업에 가까운 규모였다. 초기엔 직접 부품을 절단하고 테스트하고 조립까지 도맡았다.
몇몇 동료 용접공들이 야간 작업을 도우러 왔고 아내 엠마는 장부와 청소, 식사를 책임졌다. 그러나 시장은 냉담했다. 공식 규격을 중시하는 해군 조선소들, 기존 관행을 고수하는 민간 조선소들 모두 새로운 기술을 경계했다. 스터드 용접총은 너무 생소했고 너무 급진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이었다. 6월부터 9월까지 그는 단 18자루의 용접총을 판매했을 뿐이었다. 몇몇 작은 금속 가공업체가 시범적으로 구매했지만 대부분은 검토해보겠다며 관심을 접었다. 그는 매일같이 샘플을 들고 돌아다녔다. 자신이 직접 만든 프로토타입을 철판에 시험하고 시간 절약 효과를 수치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미국은 아직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1941년 12월 7일 상황은 단숨에 바뀌었다. 일요일 오전 하와이 진주만 일본 해군 항공대가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했다. 8척의 전함이 파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180대 이상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2,403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 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전쟁 선포를 요청했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 순간부터 산업계의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국 전역의 조선소는 24시간 체제로 전환됐고 선박 생산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단 일주일 만에 테드 넬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시하거나 망설이던 조선소 구매 담당자들이 앞다퉈 연락을 해왔다. 카이저 조선소에서 신자루의 용접총과 10,000개의 스터드를 주문했고 베들레헴 스틸은 40자루를 요청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가장 먼저 외면했던 메어 아일랜드 조선소마저도 주문서를 보냈다. 그 주문서는 모리슨 중위의 서명으로 도착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단지 60자루 20,000개의 스터드 최대한 빠른 납품 바랍니다. 라는 문구만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감정은 접어두었다. 지금은 그저 더 많은 장비를 생산해야 할 시간이었다. 1942년 1월 그는 생산 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큰 공장을 찾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는 오클랜드 남쪽의 별표 샌디엔드로 별표에 있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위치한 창고형 건물을 임대했다. 겉은 초라했지만 내부는 확장 가능했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었다. 그는 기술자들을 고용했고 조립 라인을 만들었으며 하루 30자루의 용접총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스터드 생산량도 수천 개 수준으로 늘어났다. 단 몇 달 만에 직원 수는 20명에서 10명, 다시 150명으로 증가했다. 해군은 물론 민간 조선소까지 이제 모두 넬슨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갑판 설치 시간 단축만이 목적이었지만 기술이 확산되면서 배관 고정, 전선 트레이 부착, 장비 지지대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 효과는 숫자로도 명확했다. 잠수함 갑판 설치에만도 12명의 인력이 6일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3명의 인력이 하루 안에 완료할 수 있었다.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던 이틀간의 작업도 사라졌다. 그 인력은 다른 용접이나 조립에 배치될 수 있었고 전체 건조 속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조선소에서의 첫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어느 해군 중령은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장비로 하루가 아니라 전쟁을 앞당기고 있다.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보이는 전시 미국 조선소의 영상은 그 자체로 산업 전투였다. 배 한 척이 기울어지면 곧이어 그 위로 수십 명의 인부가 올라타 철판을 부착하고 용접하고 닦아낸다. 타이프라이터처럼 배를 찍어내는 그 풍경 속에서 테드 넬슨의 용접총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리 잡아갔다. 미국 해군 함선국은 늦게나마 주목하기 시작했다. 조선 소별 시간 절감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스터드 용접 방식이 전체 공정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1942년 말
해군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다. 스터드 용접 기술을 통한 누적 시간 절감 효과는 500만 인시, 만아워즈를 초과했다. 그리고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 시점에서 테드 넬슨의 기술은 더 이상 대체 수단이 아니었다. 이제는 조선소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기본 기술이 되었다. 단 1년 전 아이디어 하나로 조롱받던 그가 이제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전쟁 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되었다. 그가 바꾼 것은 하나의 공정이 아니라 전쟁 수행의 시간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용접공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셀리앤드로 공장은 시작에 불과했다. 1942년 봄, 하루에 30자루의 용접총과 수천 개의 스터드를 생산하던 작은 작업장은 여름이 되자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주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고 부품 납품은 지연되기 시작했다. 넬슨은 결단을 내렸다. 동부에도 공장을 설립하자. 그는 별표 뉴저지 주 캠던 별표의 두 번째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이곳은 뉴욕, 필라델피아, 노퍽, 찰스턴 등 대서양 연안의 주요 조선소에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위치였다. 공장이 문을 열자마자 인력 충원이 이어졌다. 몇 달 만에 전체 직원 수는 400명을 넘어섰고 두 공장은 하루 평균 60자루의 용접총과 수만 개의 스터드를 생산해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었다. 속도. 예전 방식의 가판 설치는 12에서 16명의 작업자가 비계를 세우고 아래쪽에서 너트를 조이고 다시 윗면을 정리하는 데까지 5에서 7일이 걸렸다. 하지만 스터드 용접을 도입한 후 같은 작업을 3명의 인원이 단 하루 만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단 하루. 작업 구조도 변했다. 이전에는 선체 내부에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던 인력들이 이제는 전면부, 외곽, 상부 구조에 투입될 수 있었다. 비계 설치와 해체에만 2에서 3일이 소요됐던 작업도 사라졌고 작업 간 충돌이나 안전사고도 대폭 감소했다. 용접된 스터드는 단순히 가판만이 아니라 배관 고정, 전선 케이블 트레이, 내부 장비 마운트, 격벽 부착 등 다양한 부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이제 가판 고정 방식의 혁신이 아니라 함정 건조 전체 공정의 구조를 바꾼 혁신 기술로 평가받았다.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미 해군은 전쟁 동안 총 203척의 잠수함을 건조했다. 그중 대부분은 스터드 용접 방식을 채택했다. 포츠머스, 포어트스머스, 조선소는 1944년 한 해에만 32척을 완성했고 같은 날 4척을 동시에 진수시키는 기록도 세웠다. 하지만 진정한 숫자의 위력은 상선, 특히 리버티시프 프로그램에서 드러났다. 전쟁 중 미국은 무려 2710척의 리버티선을 건조했고 각 선박에는 평균 5000에서 8000개의 스터드가 사용되었다. 계산해보면 수천만 개의 스터드가 사용된 셈이었다. 1942년 11월 19일 셀리앤드로 공장에 해군 장교단 5명이 도착했다. 대표로 나선 해군 함성국 소속 해리슨 대령은 테드 넬슨 앞에서 공식 성명을 읽었다. 해군은 귀하의 스터드 용접 기술이 지난 10개월 동안 해군과 민간 조선소에서 약 500만 인시, 만아워즈 이상의 시간을 절약했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현재 채택률을 감안할 때 전쟁 기간 동안 5천만 인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자리는 시상식이었다. 테드 넬슨과 그의 회사는 아어미 네이비 어워드 포 엑설런스 인 프로덕션, 즉 별표 생산 우수성 표창, 이 어워드 별표를 수상했다. 전시 생산 공장에서 전체의 5% 미만만이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수상한 공장은 깃발을, 직원은 개인 휘장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넬슨은 단정한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비가 선박을 더 빠르게 만들고 그 선박이 병사들을 집으로 더 빨리 데려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뉴스 영상 속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화면에는 그래픽이 띄워진다.
한쪽에는 기존의 갑판 설치 작업을 묘사한 3D 애니메이션, 다른 쪽에는 스터드 용접을 사용하는 신공정. 왼쪽은 크레인, 비계, 양쪽 작업자가 반복되고 오른쪽은 단 한 명의 기술자가 1초마다 스터드를 설치해 나간다. VO, 성우 음성. 스터드 용접 기술은 단지 시간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전투력으로 바꿨습니다. 생산 속도 향상은 곧 함정의 전장 투입 시기 단축을 의미했고, 이는 다시 해상 제압력과 병참 수송 능력의 증가로 연결됐다. 미 해군은 더 많은 잠수함을, 더 많은 구축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항공모함을 바다에 띄울 수 있었다. 에식스급, 에식스 클래스 항공모함의 경우 각 선박에 약 2만 개의 스터드가 사용되었으며, 이 기술은 비행 갑판, 경납고, 전기 설비, 화재 안전장치까지 널리 적용되었다. 해군 기술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터드 용접 방식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만으로 평가받지 않았다. 기계적 강도에서 기존 볼트 체결 방식보다 높았고, 내진성과 진동 저항, 유지 보수의 용이성에서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곧 전면 채택으로 이어졌고, 1943년 중반 이후 건조된 대부분의 함정은 스터드 용접이 표준 공정으로 지정되었다. 그 무렵 넬슨의 두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전 직원은 교대제로 주 7일 근무했고 공장 바닥엔 언제나 쇳가루와 연기가 깔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무실 대신 작업장 바닥에 있었다. 언제나 같은 작업복, 같은 점심, 같은 일정. 월급도 여전히 한 달 $1,000를 넘지 않았다. 모든 수익은 재투자되었고 그는 성장보다 속도를 선택했다. 그가 만든 장비는 이제 단순한 공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단축시키는 시간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이 보여준 집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산업의 흐름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용접공이 만든 작은 세라믹 캡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 폭격기 대신 평화협정이 하늘을 가르고 조선소의 사이렌은 마지막 경적을 울렸다. 미국의 거대한 군수 생산망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귀환했고 수천 개의 전쟁용 계약이 중단됐다. 넬슨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과 조선소의 대량 발주는 멈췄고 생산량은 급감했다. 셀리앤드로와 캠든의 공장은 더 이상 24시간 가동되지 않았다. 400명이 넘던 직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창고에는 납품되지 못한 스터드 상자가 쌓였다. 하지만 테드 넬슨은 준비되어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그는 민간 시장의 가능성을 연구해왔다. 스터드 용접은 군함에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었다. 건설업, 교량, 고층 건물, 자동차 조립 라인까지 철이 쓰이는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했다. 1948년 넬슨은 민간 부문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철골 빌딩의 금속 데크 고정, 교량 난간 부착, 파이프 지지대 설치 등 스터드 용접은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구조 강도 향상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시했다. 전후 미국은 주택붐, 고속도로 건설, 산업 설비 확장에 진입하고 있었다. 넬슨의 기술은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았다. 그의 장비는 이제 군수 장비가 아닌 국가 재건의 공구가 되었다. 1950년 그는 회사를 대기업 TRW에 매각했다. 자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브랜드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넬선 스터드 엘딩 이름은 곧 업계 표준이 되었다. 그 후 수십 년간 회사는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다. 2000년에는 파워선텍, 2007년에는 단캐스터즈 그룹, 그리고 2018년에는 스탠리 블랙앤드 데커가 인수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공사 현장, 조선소, 철강 공장에서는 넬슨건을 사용하는 기술자들이 있다. 그의 유산은 조용하지만 깊게 퍼져 있었다. 별표 텍사스 전함, USS 텍서스, 별표의 복원 작업에서는 오리지널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강판을 부착하기 위해 현대식 넬슨 장비가 사용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USS 펜퍼니토 잠수함 역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수 작업에 스터드 용접 기술이 활용되었다. 그는 더 이상 조명을 받지 않았다. 신문 기사도, 방송도, 공식적인 표창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을 그저 상식적인 해법이라 말했을 뿐이었다. 자신을 천재라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일을 더 잘하고 싶었던 용접공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994년 테드 넬슨은 89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유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유명하지 않았지만 영향력은 깊었다. 그가 남긴 시간, 절약된 노동, 더 빨리 완성된 선박들은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없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지은 영웅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다. 그의 유산은 기억보다는 기능 속에 남아있다. 볼트 하나, 장비 하나, 작업자의 손끝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카메라는 느리게 항구를 스치고 녹슨 철판 위에 용접된 작은 스터드를 클로즈업한다. 그 위로 내레이터의 음성이 겹친다. 한 사람이 만든 작은 도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수함의 실루엣이 바다에 스며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테드 넬슨은 어딘가에서 무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듣고 있는가? 조용한 여운만이 남는다. 견 등록망. 진, 선, 직, 내용.